자, 오늘 오전에 2호 정강 정책을 발표했던데요. 키워드가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1호는 이미 언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었고요. 그러면 정책 구상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한 2호 정강 정책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요. 저희는 이제 교육 문제에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딸을 대학생에 보낸 이제 어머니고요. 이기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아버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의 여러 단계에 대한 거의 고민들이 있는데요. 지금 젊은 세대가 출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담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최근에는 사람이 독립생계를 가지기까지 한 30살이 될 때까지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저만 해도 나이가 40인데 만약에 아직 결혼도 안 했지만은 결혼하고 출산을 만약 하게 된다면은 70세가 될 때까지 제가 어쨌든 육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지금 결심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애 주기에서 육아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드리는 것이 저희는 출산율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에는 기숙사 학교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지방부터 해서 중학교 때부터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정책의 핵심을 삼았고요. 그걸 저기는 책임학교라고 이제 이름 지었습니다. 그래서 공립형 책임학교제를 해가지고 결국엔 기숙사 학교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 교육 환경을 평준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가지고는 가르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방과후 활동을 경험하느냐, 그리고 학교 밖에서의 생활 환경이 표준화되느냐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육아에 대한 부담을 사실상 중학교 이후로는 선택에 따라서 없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에 대해 가지고 아버지나 어머니의 경제 사정이 사실 아이들에게까지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그런 보정 정책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가정 환경 때문에 그 시기에 청소년기에 받아야 될 어떤 급양, 그러니까 영양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기숙사에서 중학생 이후로부터는 생활할 수 있도록 지방이 소멸되는 곳부터 저희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 교육을 접근해야 되는 시각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같은 질의 교육을 받겠다. 뭐 이런 약간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들리는데 결국에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 중에 핵심은 또 교육의 질과도 굉장히 상관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그 교육의 질을 제공하는 건 교사들의 몫인데 이 부분의 그 퀄리티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뭐 이런 접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교원들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그 학령 인구 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교원대 학생 비율의 지표 자체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과거에 비해 가지고 좀 남는 교사 자원을 어느 곳에 투입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발표하진 않았지만은 교원들을 사실상 그 예를 들어 학업이 좀 미진한 학교나 아니면 학생에 대해 가지고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에서는 이 낙오방지법이라는 것이 실체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부시 정부 때부터 학교별로 성취도 평가 같은 걸 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만약 어떤 학교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성취도 평가를 해봤더니만 서울의 어느 학교보다 서울의 다른 학교가 현저하게 수학 실력이 떨어진다. 그럼 거기에 추가적으로 교사를 투입할 수 있게 하는 낙오방지법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도입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No Child Left Behind라고 NCLB법이라고 미국에서 나왔던 것인데 이런 적극적인 보정 조치가 아니면은 저는 지금 우리가 미래 사회에서 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로 진출하게 되면은 아예 이제 경쟁에 낙오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과거 같으면은 결국에는 조금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면은 지금은 AI보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AI보다,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는 로봇보다 만약에 생산성이 약하게 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개혁신당에서는 교육을 통해 가지고 미래 세대에게 충분한 생산성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에 있어서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강조를 하셨던 만큼 지금 정책 여쭈니까 굉장히 이제 톤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자 1호 정책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게 공영방송 사장 임명 동의제 그리고 KBS 수신료 폐지하면서 조세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첫 정책으로 언론 민주화를 내놓은 이유가 뭡니까? 우선 굉장히 색다를 겁니다. 보통은 경제나 안보 같은 것을 앞에 내세우는데요. 저는 언론 정책을 내세웠던 것이 사실 정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와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유권자 한 분 한 분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언론이라는 소통 장구를 통해 가지고 저희 정책도 전달하고 반대로 유권자의 피드백도 받아 가지고 유권자가 던지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이거든요.
근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요. 특히 공영방송, 사실 그 대통령과 정부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사장 임명권을 행사하는 공영방송에서 그 경영진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더 회사를 잘 경영하기 위한 그런 어떤 경쟁도 아닐 뿐더러 지금은 자기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하는 방향으로 경쟁진을 선임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갈등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국민에게 올바르게 정책을 전달하고 국민의 뜻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면은 그 소통 창구부터 정비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방송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그런 어떤 보도 편향성 논란을 일으키면서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사실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지금 여당의 대안이든 야당의 대안이든 지난번에 방송법 개정 같은 경우에도 통과시켰더니 거부권을 쓰고 이런 식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네. 사실 저는 지금 야당에서 내놓는 대안, 특별다수제라든지 아니면 뭐 또 시민단체에서 사장 선임에 개입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방송사에 있는 방송 노동자들이 어떤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다. 왜냐하면 방송 노동자들, 이 지금 MBC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만 하더라도요. 회사가 잘못되는 방향으로 선택할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 구성원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어떤 권력의 그런 의도보다는 훨씬 더 진실된 의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에 거부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1호 정책, 뭐 1호 공약 이게 굉장히 상징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저는 물론 언론 종사자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습니다만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민생 위기라든지 국가 소멸 같은 더 큰 주제들도 있는데 왜 언론을 굳이 방송을 굳이 얘기를 했을까? 이걸 선택한 이유. 저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부터 공교롭게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34번인가 이렇게 자유를 천명하셨지만은 위협받는 자유들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까 언급했던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또 과거에 뭐 박정훈 대령 건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 본인의 어쨌든 그 명예롭게 그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 같은 것들도 위협받고 있거든요. 저는 정당의 정강 정책이라는 거는 너무 뜬구름을 잡는 소리 해서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가치들이 훼손되고 있으면은 그것들을 열거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표하면서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을 살펴보면요. 네. 기본 정책 1번이 기본소득입니다. 그런가요? 들으시면 다들 놀랍니다. 예. 그만큼 정강 정책에 있어서 아주 시급하고 이런 아젠다를 또 그리고 진실되게 다루고자 하는 아젠다를 넣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를 다르게 하는 겁니다. 본인들 당의 정강 정책과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통령도 국민의힘의 당원이지만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웬만한 통치행의 모습은 네. 정강 정책에 적혀 있는 것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한민국의 지금 시급한 문제들 그리고 저희가 꼭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실천 사항으로 적어보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1호 그러면 정책을 내놓고 나서 세간의 평가가 어떻다고 느끼고 계세요? 우선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방송법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언급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보수 정당 출신들이 많긴 하지만은 네. 원래 보수 정당 출신이라고 하면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방송법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방송 노동자들과의 대화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KBS 관련해서도 KBS의 노조와도 이제 대화를 했고요. 네. 그 노조에는 소위 보수에 가까운 성향을 보인다고 하는 KBS 노조 포함돼서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예. 그 외에도 민영방송의 정책실장이라든지 다양한 분들과 소통해가지고 정책을 만들었는데요. 언론 노조 측에서도 이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이 보수 정당에서 이런 경우가 드물었다. 보수 정당에서 굉장히 진일보한 언론에 대한 접근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앞으로 어떤 정책을 짜는 데 있어가지고 항상 그 당사자들 주체들을 생각해서 정책 내겠다는 그런 원칙을 천명하겠습니다. 앞으로 10가지 정책 채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그러면 앞으로 나올 키워드들은 뭡니까? 저는 사실 지금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네. 굉장히 다양한 논란이 있는 것을 저희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가 행했던 어떤 잘못에 대해 가지고 수사를 하느냐의 문제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특검을 통해 가지고 명백하게 규명돼야 된다고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영부인에 대한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영부인의 역할과 그리고 의무 그리고 또 받을 수 있는 지원, 지위 이런 것들을 법조문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되어 있는 나라도 있고 되어 있지 않은 나라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영부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다. 이게 명확해지면요. 국민들이 알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하는 활동이 저건 하실 수 있는 활동이다. 아니면 이건 하면 안 되는 활동이다. 이런 경계선이 모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그것을 법제화하자는 제안을 다음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예. 언제쯤 하세요? 지금 빠르게는 다음 주 초에 예정돼 있고요. 이기인 창당준비위원장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명문화되면 아마 국민들께서 지금 과거에 대한 모습보다는 김건희 여사의 미래 역할에 대해 가지고도 조금 더 명백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당 창당하면서 당의 정책으로 내놓는 것인데 그게 마치 지금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세우는 것에 주안점을 맞추고 있다. 뭐 이렇게 보이지 제가 아까 않을까요?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오히려 치죄를 가지고 수사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싸우는 것은 과거에 대한 것이고 또 굉장히 비생산적일 걸 수 있겠지만은 김건희 여사 이후에도 영부인들은 계속 나올 것이고요. 그 영부인의 역할을 규정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비슷한 문제이긴 하지만 좀 미래지향적인 접근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당의 모든 정책은 앞으로 미래를 향해 가지고 바라보고 저희가 내겠다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난 뒤에 여권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뭐 이부속실과 특별감찰관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뭐 그런 것과 맥을 같이 하는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놀라시는데요. 예전에 청와대도 그렇고 용산 대통령실도 그렇고요. 우리가 편의상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뭐 정무수석이요, 이 사람은 뭐 외교안보 수석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원래 그런 직제가 법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것들을 좀 명문화하고 특히 제2부속실도 얘기 나오지만은 그런 것도 명문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부인 그리고 대통령 가족에 대한 지위와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죄송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도 사실 그분의 따님이 청와대에서 거주하는 것이 옳냐 그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가족들, 영부인 포함해서 이분들이 어떤 역할과 지위를 가지고 활동하냐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해야 사실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요. YSDJ 같은 민주화 영웅들도 가족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같은 분들도 가족 문제에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형님들이 대군 소리 들으면서 이제 사실상 처벌받은 사례도 있거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명쾌한 해법을 내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